한국 병원의 어느 병실. 이곳에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미국의 한 노인 할아버지가 병실에 누워있는 자신의 아들을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국 할아버지는 서서히 죽어가는 듯한 아들을 바라보며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열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아들을 붙들고 오열하던 미국 할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미국 할아버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아들과 함께 청소부 일을 하는 60대 남자 리처드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컴퓨터를 잘 사용하시는 제3자분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름 아닌 저와 아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배운 것이 없어서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배운 사람들이라면 제 나이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루하루 청소 일로 먹고 사는 것에 열중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배울 여유가 되지 않더군요.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타인의 손을 빌려가면서까지 전 세계의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알리고자 하는 제 나름의 이유가 있답니다.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외동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뜨는 바람에 그 녀석이 코 흘리게 시절부터 키워낸 아들이지요. 저 혼자서 말입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저는 그 조그만 코 흘리게 아들 녀석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죠. 저를 위해 청소 일을 돕다 보니 그 녀석도 저처럼 청소 일을 업으로 삼게 되어버려서 그게 조금 미안하지만 말입니다. 그 때문인지 아직 결혼도 못하고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저였기에 어찌 제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병으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버린 아내를 보며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저였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아들에게도 주입하려고 부단하게 애를 썼었지요. 그 때문에 아들도 저와 함께 아침 이른 시간부터 조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억지로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어느 날부터 점점 안색이 안 좋아지고 한 번씩 조깅을 빼먹는 일이 생기더군요. 그때는 아들 녀석의 나이도 40대에 접어들었기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청소일이 많고 힘든 시기에는 한 번씩 몸이 고장날 때도 되었지 하는 생각만 했죠. 하지만 아들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어떤 때는 아들 몸에 여기저기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어서 깜짝 놀라서 어디에서 폭행당한 것이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죠. 하지만 아들은 자기 자신도 언제 그런 멍이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무식한 저였기에 그때 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결국 저는 괜찮다는 아들을 데리고 미국의 한 대학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들을 받았고 며칠 후 다시 방문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드님은 현재 혈액암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은 초기인 것으로 보아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하루라도 빨리 약물 치료를 시작하셔야겠습니다. 일반적인 고형암과는 다르게 혈액암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통해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해당 약제들의 금액이 다소 높은데 실례지만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 저는 아들이 암에 걸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음에도 부끄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겁이 났던 겁니다. 평생을 청소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지금 사는 집을 매입하면서 대출까지 있었고 아직도 그 대출을 갚아나가고 있었거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들의 병원에 약값을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을지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죠. 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열심히 운동해왔던 과거의 나날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돈이 없어서 오히려 아들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겁이 났으니까요. 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유명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게 했습니다. 효과가 좋다고 하는 신약까지 아들에게 먹여가면서 말이죠. 이때는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일념만 존재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지금보다 더욱 열심히 일을 했고 영업까지 뛰어가며 몸을 혹사했습니다. 생전 흘려보지 못한 코피를 쏟을 만큼 무리를 해가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저였지만
그럼에도 아들의 치료에 들어가는 치료비는 정말이지 엄청났습니다. 도저히 제가 감당할 만한 금액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일을 몇 개 더 할 수는 있었는데 심지어 그렇게 한다고 한들 이 엄청난 신약에 들어가는 금액을 감당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책 없이 무조건 열심히 노력하면 아들의 상태도 좋아질 것이고 돈도 어떻게 해서든 마련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찌되었든 아들은 살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야 되돌아보니 너무 무리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동안 제가 지켜왔던 건강을 지키자는 가치관은 어쩌면 돈이 없는 저 스스로를 회피하기 위한 거짓된 가치관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결국 저는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야 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게도 정답이 정해져 있는 선택의 기로였죠. 병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구하느냐, 아니면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느냐.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확실하게 답이 나와 있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저는 아직도 대출금을 모두 갚지도 못한 집을 금매로 팔아버렸죠. 아들과 제가 피나는 노력으로 작은 희망을 보았고 그 결실로 얻은 소중한 집이었는데 말입니다. 아직도 이 집으로 처음 이사를 오게 되었을 때 아들의 그 밝고 희망찬 표정이 잊히질 않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이까짓 집은 죄다 팔아버려도 좋았습니다. 그저 아들만 살아난다면, 아들이 다시 건강을 되찾는다면요. 하지만 그런 저의 간절한 바람을 저 하늘에 있는 누군가가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와 아들에게 이토록 힘든 고난을 주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고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유명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아들의 상태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아들은 호전되기는커녕 조금씩 상태가 악화하는 모습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알아주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아들이었는데 처음에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말하던 의사 양반도 시간이 지날수록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일은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죠. 저는 의사의 이러한 말들에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장 내 아들을 처음 당신이 말하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완치를 해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변하고 목에 핏대가 서 있었지만 저는 차마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죠. 그러한 현실마저 분통했습니다. 저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그저 그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할 뿐이었고 종교에 의지해야 했으며 쉴 틈 없이 일을 하여 최대한 통장의 잔고가 비어가는 속도를 늦춰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저도 한낱 인간일 뿐이었을까요? 아들을 위한다는 그 마음은 그저 일시적이고 가식적인 아비로서의 양심이었을까요?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들의 어두워지는 낯빛을 보는 것은 마치 죽어가는 아들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느껴졌죠. 이제 더는 팔아치울 유체동산이나 물적 자산이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다 낡아 빠지고 금방이라도 고장 날 듯한 저의 하찮은 몸뚱아리와 병원에 누워서 가엾은 얼굴로 자기 아비를 바라보는 아들밖에 없었죠. 통장에는 어느새 잔고의 바닥이 드러나는 듯했습니다. 만약 저에게 그러한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와 아들은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의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한인분이 계셨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저 알고만 지내는 일면식 정도만 있었던 그런 사이였죠. 그런데 그분이 저의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와서는 도움을 드리고 싶다. 한국에 자신이 아는 의사가 있는데 그쪽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명이다. 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정말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말들을 그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뉴스 같은 것들을 전혀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아주 무지한 인간이었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의술은 크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무식한 저였어도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뭐라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은 해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제가 희망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곳은 한국의 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의사 선생님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혈액암이라는 병적 특성 때문에 수술보다는 항암 화학 치료를 진행해야 하기에 치료비가 다른 암에 비해서 많이 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역시나 이곳에서도 비싼 약물만 처방받다가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미국 병원에서 치료받던 신약에 비해서는 아주 저렴해서 최대한 제가 일을 열심히 한다면 어느 정도 감당은 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아주 작지만 희미한 희망의 불빛이 아른거리는 듯했습니다.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던 1,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급한 불은 꺼야 했지만요. 저는 한국의 은행을 통해 전 재산을 모두 환전을 했습니다. 아주 멍청한 선택이었죠. 한국에서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해 자국 통화 환전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서 굳이 환전하지 않았어도 되었는데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였기에 그러한 사실도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시가 다르게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한 것에만 온 정신이 혼미해져 있었던 저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청소 일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저였죠. 그래서였을까요? 정신이 멍해서 아들이 있는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저의 전 재산이 담긴 검은 봉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아들이 입원한 병실에 와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죠. 저의 눈앞에는 병 안에 시들어 점점 죽어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오열하고 말았죠. 저 때문에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최악의 생각과 함께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목격한 희망의 소재지는 바로 한국의 병원이었죠. 어리석게도 환전하고 오는 길에 돈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병원 측에 했더니 일단은 곧바로 목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서 이례적인 처방은 가능하다는 기적적인 답변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서 근처 파출소에 들러 신고를 먼저 해보시라는 조언까지 받았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배려에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다시 저의 수중에 돌아올 리는 만무하다는 생각이 짙었지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그만한 돈이 현금으로 검은 봉지에 들어있다면, 그것을 누군가 발견했다면 그것을 고의 접어서 신고를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요? 저라면 자신있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제가 사는 곳과 유럽 각 지역에는 도둑과 소매치기들이 아주 많은 편이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신고를 하긴 해야 했으니 파출소에 들려서 어렵게 신고를 마쳤죠. 신고를 마친 저는 다시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몸을 돌렸고 파출소를 나가기 위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어진 파출소 경찰의 행동과 발언에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죠. 한국 경찰부는 나가려는 저를 불러세우며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고 이내 외부에서 누군가 익숙한 무언가를 손에 들고 파출소에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익숙한 무언가는 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 전 재산을 환전한 바로 그 한국 돈과 검은 봉지였죠.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잃어버린 돈이 든 검은 봉지를 한국의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분이 발견하시고 그것을 단 한 푼도 손을 대지 않은 채 경찰서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한국에서 청소부 일을 하는 거면 나와 비슷한 처지인데 금전적으로 그렇게 여유로운 분이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유혹을 견디고 이런 훌륭한 일을 한 것인지 도무지 믿기질 않았죠. 이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그저 놀라웠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청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체력도 딸리다 보니 이제는 육체적으로 조금은 힘이 들었지만요. 무엇보다 다시 건강해진 아들 덕분에 하루하루 사는 맛이 난달까요? 한국의 파출소에서 잃어버린 그 돈을 다시 찾은 뒤로 저는 다시 아들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고 한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거의 과거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아직도 한국에는 어렵지만 시간을 한 번씩 내어서 아들을 치료해준 병원을 방문하고 제 은인과도 같은 한국 환경미화원 분을 만나곤 합니다. 아직도 한국말을 완벽하게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느낌적인 부분을 겸해서 의사소통 정도는 가능한 수준이 되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은 미국조차 하지 못하는 선진의 시민의식을 지닌 듯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국이 휴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치안을 가지게 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도 저는 건강해진 아들을 보며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한없이 느끼곤 합니다. 한국의 이러한 선진 시민의식과 훌륭한 의술, 아직도 제가 주변의 노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현실이고 미래라는 것을 저는 잘 알죠. 언제나 한국을 응원하겠습니다. 스페인의 어느 식당 거리. 당신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따위로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 두고 봐. 내가 장사 접게 해줄 테니까. 이곳의 어느 작고 허름한 식당에서는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과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로 대치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지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의 표현이 다소 과격해 보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가게는 얼마 후 충격적인 이유로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좌절한 식당 사장은 해서는 안 될 선택까지 하게 되고 급기야 자신의 어린 두 아이를 보호소에 맡기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뜻밖에도 한국에서 발견되었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인 평범한 여성 엘레나 가르시아라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던 식당을 개업하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피덩이 같은 어린 두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소위 싱글맘이다 보니 더욱 어려움이 많았죠. 처음부터 제가 식당을 차려서 운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는 돈도 시간도 부족했기에 처음에는 온갖 허드렛 일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했죠.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줄 친척이나 지인들도 없었기에 아이 둘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니까 데리고 다니기에도 조금 더 수월해졌고요. 그렇게 저는 수년간의 힘든 시간을 버텨낸 보답으로 지금의 가게를 구할 수 있었고 평온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식당을 운영하면서 큰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두 아이와 행복한 저녁 시간을 즐길 수 있고 웃으면서 아이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에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루하루가 지금처럼만 같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만약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없었더라면 그것이 비단 저에게 있어서 큰 꿈은 아니었을 겁니다. 워낙 꿈이 소박한 탓이었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에 만족하는 삶을 살며 가게를 운영하면서 더 이상의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았고 지금처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었죠. 사실 지금 상황들도 과거와 비교를 해본다면 너무나 풍족하고 행복한 상황이었기에 그럴 만도 했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하지 않는 본능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만약에 제가 더 잘되기 위해서 식당에 무언가 변화를 주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러한 괜한 도전 정신으로 기존의 방식을 바꾸면서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닥친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늘 했죠. 지금 제가 가게에서 가장 주력으로 밀고 있는 핵심 메뉴는 대부분 스페인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스페인에서 어렵게 살다 보니 스페인 전통 음식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훌륭한 음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음식이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저는 최근 들어 유행하는 각종 세계 음식에는 전혀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였기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식당을 찾아주는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무슨 영문인지 평소보다 손님이 조금 적게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마치고 금쪽 같은 저의 두 아이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넷플릭스를 시청하려고 했죠. 요즘에 저와 아이들이 푹 빠져있는 한국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쩜 그렇게 드라마를 재미있게 잘 만드는지 세상이 참 좋아져서 요즘에는 넷플릭스에서 다른 나라의 영상 콘텐츠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행복한 생각을 하며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어중간한 시간에 웬 손님이 혼자 찾아왔죠. 평소 같았으면 그러한 손님들에게도 늘 친절과 웃음으로 맞이하며 반겼을 텐데 그날은 이미 정신은 퇴근을 해버린 후였고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상상을 하다 보니 조금 한숨이 나오더군요.
그럼에도 저는 프로 정신을 발휘하여 친절하게 손님의 주문을 받고 음식을 조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제가 만든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음식을 맛있게 드셔주는 손님들을 볼 때면 제가 이 일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듬뿍 받곤 했죠. 하지만 식사를 거의 마친 그 손님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저의 직업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고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저기요. 혹시 그쪽이 사장님이세요? 이러니까 손님이 이렇게 없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맛은 평범하고 메뉴는 너무 단출하고. 저는 음식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저한테 마케팅 광고를 좀 해보시죠. 최소 매출 5배는 보장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시다가는 굶어 죽겠어요. 손 볼 것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저는 갑작스러운 해당 손님의 발언에 잠깐 멍한 표정을 짓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웬 미친 인간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했지만 고급 노트북과 사진기를 들고 다니는 걸 보니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정중하게 그 손님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이대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말에 갑자기 그 손님이 저에게 다짜고짜 신경질을 내시는 게 아닙니까? 아니, 제가 무슨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정당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뿐인데도 아주 발광을 다 하더라고요. 당신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따위로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 두고 봐. 내가 장사 접게 해줄 테니까. 참, 진짜 오늘 욕 나오게 일진이 더럽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그 손님을 내보내었고 예정대로 일찍 마감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아이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상상해보아도 조금 전에 있었던 그 기분 나쁜 진상 손님 때문에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때의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대박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찾는 식당은 아니었지만 식사 시간만큼은 남는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손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정도의 식당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식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텅 빈 식당에 저 혼자 덩그러니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잦아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게 당최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에게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장님, 혹시 그 소문이 진짜예요? 아주 인터넷에 퍼지고 난리가 났던데 사장님이 진짜 손님에게 음식을 던지고 욕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저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의 식당을 특정하여 저러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짓거리를 그때의 그 진상 손님이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해당 커뮤니티의 특성상 익명이 보장되는 곳이었고 IP 조회도 어려운 곳이어서 경찰 측에서도 글쓴이를 특정하기가 아주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문제의 원인을 찾았지만 해결을 하지 못하는 아주 환장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스스로를 한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늘 현재 상황에만 안주하고 있다가 이런 진상 손님 한 명 때문에 생계가 흔들리는 지경이 되어버리니까 그동안 제가 뭘 했던 건지 스스로도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미리 그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대비를 하던가 아니면 상황이 벌어진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는 제가 한심했죠. 이제는 저도 조금은 변화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부터는 사랑하는 아이들과의 평범한 일상조차도 즐길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생계가 위협당하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몰랐죠. 제가 생각을 해낸 것은 겨우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피켓을 세워서 해당 루머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손님들에게 피력하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손님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제 가게에 대한 관심은 대중에게 식어버린 이후였기에 다시 손님들의 발길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소문이라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의 이슈 거리에 달려들고 물어뜯을 대상이 필요한 거였죠. 그 진상 덕분에 제가 그 피해자가 된 것이고요. 그럼에도 저는 한참 동안 포기하지 않았고 가게를 다시 원상복구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이 한없이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손님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부족했었나 봅니다.
저의 식당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파리만 날리는 식당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결국 저는 운영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손해를 보기 전에 가게를 폐업하고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참으로 어이없게도 진상 손님 한 명 때문에 가게를 폐업하고 말았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하지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골 손님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두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당신의 편에 서서 지지해주지 않았겠냐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게 참 후회가 되네요. 제가 왜 그렇게 인생을 평안하게 현실에 만족하며 안일하게 살았던 것인지. 여러 사람들의 말씀대로 제가 조금 더 분발하여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그러한 일들에도 지금처럼 생계의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될 뻔했을 텐데 말이죠. 가게를 폐업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놈의 허드렛 일들. 제가 그토록 힘겹게 허드렛 일들을 하며 어렵게 시작한 식당 운영이었는데 다시금 과거에 저로 돌아와 있었죠. 어찌되었든 두 아이들과 함께 먹고는 살아야 했으니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제가 허드렛 일을 할 때와 지금은 또 달랐습니다. 그마저도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죠. 저보다 젊고 빠릿빠릿한 사람들이 이미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저는 그 사이에서 그저 늙은 일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모은 돈도 없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없는 지경이었으니 그야말로 궁지에 몰린 쥐와 같은 처지였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하고야 말았습니다. 저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나이를 더 먹기 전에 보호소에 맡기고 저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눈을 감아야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정말이지 그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생각은 곧바로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한국에 여행 가? 저의 막내 딸아이의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어요. 아주 복잡한 심경이었거든요.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여행도 한번 데려가지 못하고 이대로 죽어버리면 진짜 허무한 삶을 살았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못난 스스로에게 화가 났고 아이들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막내딸의 그 한마디가 불러올 나비 효과들을 말이에요. 아마도 아이의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을 말아먹고 일자리도 구해지지 않는 지금의 절박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생활비로 한국 여행을 가게 될 줄은 말이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아도 정말이지 미친 선택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한국 여행이라니. 처음 마주한 한국은 정말이지 신세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물론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의 모습들을 조금씩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보는 것과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했죠. 아주 생생한 선진국의 모습을 두 눈으로 담아내자니 저의 눈이 호강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스페인도 꽤 과거에 비해서 큰 선진 문화들을 이룩해내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비하면 아직 세 발의 피라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게다가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보통 이런 나라는 치안이 불안하고 사람들의 정서도 불안한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제가 목격한 한국의 모습은 마치 그런 전쟁이 언제 있었나? 혹은 그런데 뭐? 어쩌라고? 라는 뉘앙스를 풍기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모습에는 여유가 있었고 각자의 목표가 뚜렷해서 아주 바쁜 모습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와중에도 타인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배려심이 깊다고 해야 할까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직접 와보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진짜 크게 놀랐던 것은 바로 음식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망해서 저의 본업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지만 저의 유일한 직업적 관심사가 그쪽이었기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눈길이 가더라고요. 한국에는 지역마다 동네마다 전통시장이라는 곳이 존재했는데 이곳에는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언제라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아마도 조금 특색 있네 라는 정도의 생각만 들지도 모르겠는데 그 음식들의 맛을 보잖아요. 완전히 미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미친다고요. 너무 맛있거든요. 혹시 제가 전생에 한국인이었을까요? 그 정도로 제 입맛에 완전히 딱 안성맞춤이었어요. 특히나 한국에 비빔 잡채라는 음식이 있었는데 그 음식을 맛보는 순간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참 웃기죠? 솔직히 미친 척하고 지금의 제 상황에 한국으로 여행을 올 때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호강시켜주자 라는 생각이 컸는데
이런 길거리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감을 느끼다니 말이에요. 그 행복감은 저에게 단순히 감정적인 행복만을 가져다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순간 퍼뜩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더군요. 그 뒤로는 다시 제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저는 아이들과 그렇게 처음으로 한국 여행을 마치고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과거의 그 열정적인 모습 그때로 돌아간 듯했죠. 사람이 목표가 생기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도 이겨내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해냈죠. 다시 근사한 식당을 차렸냐고요? 아니요. 하지만 식당 비슷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인의 길거리에서 한국식 비빔 잡채 요리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글쎄 손님들의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저 또한 어안이 벙벙한 요즘이네요. 스페인도 요리 쪽으로는 한가락한다지만 제 기준에서 최고의 요리는 아무래도 한국 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